잘 어우러지는지 요즘에 거리를 걷다가 하늘이 너무 예뻐서 휴대전화 카메라 꺼내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요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농촌 들녘도 만만치 않은데요. 가을이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짙어가는 황금 물결, 여름 내 훌쩍 자란 고구마 줄기, 빨간 고추가 마당을 한가득 채웠습니다. 가을 너무 좋지요. 어느새 이렇게 한 발씩 맛과 향이 무르익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강력 태풍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푸르렀던 거리의 은행잎도 노랗게 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숲에도 가을은 조금씩 깊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숲으로 가는 길에서 초가을 숲 여행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자,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지난 8월 3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안 규모는 17조 2,785억 원이고요. 올해보다 2.4%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천억 원 정도 늘어난 건데요. 농식품부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의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요. 새 정부 국정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예산 규모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게 어떤 사업에 얼마나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건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놓은 농정 공약이 이번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년 농식품부 예산안 중 짚어봐야 할 세부 사업별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업계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매년 8월 말이면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고 또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겠지만 농식품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 중에서 좀 더 많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2023년 정부 전체 예산안이 639조 원, 올해 예산보다 5.6% 증액된 규모로 편성됐고요.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7조 2,785억 원, 올해보다 2.4% 증액됐습니다. 정부 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으로 농식품부 예산이 늘어난 것이 우선 좀 아쉬운 점이고요. 네. 농식품부 최근 3년간의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니까 한 4.8%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 증가율이 절반 수준이라서 매년 이 증액 비율만큼 증액되지 않았다는 점도 좀 아쉬운 점입니다. 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2.4% 정도 증액됐다라고는 하지만 실질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늘은 게 아니라 삭감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가 4.9% 인상됐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역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2.6% 이상 삭감된 수준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이 규모 면에서 아쉽다, 적다, 이런 평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내놓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공약 실현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농정공약이 이제 농업직불금 2배 확대였는데요. 네. 2조 4천억 원 규모였던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는 건데 예. 기존에 진행하던 예산 사업도 있고 그리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한꺼번에 2배로 올리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2조 4천억 원이었던 모농업직불 예산 당장 내년부터 5조 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또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 국정과제에도 순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임기 말 되면은 5조 원이 달성되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매년 5천억 원씩은 늘려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내년에 늘어나는 농업직불금 예산은 신설된 전략작물 직불금 720억 원이 있고요. 직불금 사각지대라고 해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은 받을 농지 요건 이게 있어서 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불가했던 농가들이 내년에 이제 구제가 되는데 그 예산이 3천억 원 있습니다. 결국 3,720억 원 정도만 증액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속도라면 과연 농업직불금 5조 원 달성 공약이 실현 가능하겠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내년 예산이 반영되는 세부 사업별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내년 17조 2,785억 원의 농식품부 예산안은 348개 세부 사업으로 배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증가하는 사업도 있고 감소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전액 삭감된 사업도 있습니다. 네. 전액 삭감된 사업 중에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있거든요. 네. 이 초등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는 굉장히 훈훈한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 1회 이상 연간 30회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 규모가 이제 70억 원 정도, 7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72억 원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데 이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이 돼 있어서 이 상태로라면 내년에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줄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이게 본 사업으로 좀 확대돼서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과일 간식을 먹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다들 컸는데 네. 시범 사업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요. 또 하나 전액 삭감된 아쉬운 이 사업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네. 시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에는 157억 8천만 원이 쓰이는데요. 현재 정부 예산안은 지금 전액 삭감된 상태라서 내년에는 그래요? 이 상태로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집도 이거 하고 있었는데 이거 아쉽게 됐네요. 예, 아쉽겠습니다. 네. 그 국회에서 이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초등돌봄교실 학생 과일 간식 지원 이 사업이라든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은 꼭 다시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혹시 그 문제가 될 만한 예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올해 쌀값 폭락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이 본격적인 쌀수확기 접어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연일 농민단체들이 맞아요. 기자회견하고 네. 성명서 발표 굉장히 바쁘게 지금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년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수입쌀 매입 금액 예산이 1,000억 원대 28%나 증액이 돼 있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4,326억 9,400만 원, 한 4,400억 원 정도 매년 쌀을 수입하는데 이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내년 예산안에 1,222억 원이나 증액이 될 거예요. 네. 물론 물량이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량은 40만 8,700톤 고정입니다. 네. 그래서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에 왜 이만큼이나 1,222억 원이나 증액됐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네. 국제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수입하는 비용이 늘어났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산 쌀인데요. 가뭄이라든가 파종 면적 축소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이 폭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쌀은 생산비 보정도 못할 만큼 그러니까요. 폭락을 했는데 수입 쌀은 더 비싸게 사야 하는 현실이라서 농민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더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인데 네. 수입 물량은 똑같은데 예산은 1,200억 원이나 더 들어간다니까 부담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네, 이 수입산 쌀값이 28%나 크게 올랐다는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건데 정작 네. 우리 농업의 근간인 국내산 쌀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대로 폭락해서 맞아요. 농민들이 파산 직전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맞습니다.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1,200억 원이면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대표적인 것이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여성농민 특수 건강검진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19억 9천만 원이 편성돼 있고 내년에 이 사업에 이제 해당 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에서는 내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52억 6,4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네.
올해와 같은 규모인 19억 9천만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조금 더 농민 직접 지원 사업에 편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농축산물 할인 쿠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1,08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네. 농식품부는 농산물 소비 촉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밝히고는 있지만 네. 농축산물 할인 쿠폰 사업은 사실상 농업 예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혜택이 있는 건 굉장히 분명한 사실이지만 농민들에겐 가격 하락의 압박이 굉장히 커지는 사업이거든요. 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가 그러니까 증액된 규모가 4,018억 원, 한 4천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네. 앞서 설명드린 수입쌀 예산 그리고 농축산물 할인 쿠폰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사용되고 그러네요.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증액된 예산의 절반이 농민과 관계없는 곳에 편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예산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곡물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전략작물 직불금이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데요. 네. 정부가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해서 식량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웠다는 점에서 굉장히 점수를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략작물 직불금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이 가루쌀 재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데요. 논에 쌀 대신 다른 곡물을 심어서 쌀 공급 과잉 기조를 조율하고 또 밀과 콩 재배를 확대해서 곡물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전략작물 직불금은 헥타르당 250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퇴근길에 네. 전남 해남의 한 농민분이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네. 전략작물 직불금과 이모작 직불금을 합해서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현장에서 계속 논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겨울철에 밀이나 사료작물을 심고 또 여름철에 분질밀 그 쌀가루용 쌀이나 콩을 심는 이모작을 하면 전략작물 직불금 대상입니다. 헥타르당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이모작을 하지 않고 단작으로 분질밀만 심거나 콩만 심으면 헥타르당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또 이모작을 하더라도 겨울철에 보리를 심고 여름철에 분질밀이나 콩을 심는 경우는 보리에 대한 이모작 직불금 헥타르당 50만 원 받고 분질밀, 콩 심는 것에 대한 직불금 헥타르당 100만 원 받아서 합해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벼수하기 끝나면 농민분들 영농 계획도 세우실 텐데요. 어떤 품목을 심을 그러네요. 것인지 이 농지 특성 잘 감안하셔서 신설되는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걱정인데요. 초강력 태풍 흰남노 점점 세력을 키워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올 예정이라고요? 네, 11호 태풍 흰남노의 예상 경로가 우려하던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키나와 남서쪽 방향으로 전진하던 흰남노는 오늘 내일을 기점으로 방향을 틀어서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서귀포 남쪽을 거쳐서 부산 앞바다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태풍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만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키나와에서는 이 태풍의 영향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초속 40에서 50m에 이르는 바람에 공장 건물이 무너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세계유산인 휴리성의 시설물들도 파손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내일 북상을 시작해서 오키나와 남쪽으로 접근을 하고 이때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5에서 70m까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날은 다음 주 화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워낙 태풍이 큰 데다가 또 비구름도 많아서 이미 제주도나 남해안에는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태풍의 경로가 굉장히 보기 드문 형태여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과거 이 루사가 이 비 피해로 큰 피해를 입혔고 또 매미가 이제 바람으로 큰 피해를 맞아요. 입혔는데요. 네. 이번 태풍은 이 두 개를 합친 것 같은 위력이 아유. 있다라고 알려져서 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디 좀 무사히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격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지 4일 만인데요. 네. 소환 일정은 오는 6일이고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네. 한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표가 이 김문기 처장 등 몇몇 사람들과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을 근거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청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선거법 위반 의혹도 함께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 백현동 개발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종용하며 협박했다라고 말했고요.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관련 의혹도 이날 함께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격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네. 이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배우자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한 검찰과 경찰의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소환을 근거 없이 헐뜯지 말고 소환에 응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피의자 신분의 소환 조사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경찰은 출석일은 확정하지 않았고 이준석 전 대표 측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뭐 어렵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신데 지난달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까? 네,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8월에 이 1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예. 지난달 수출이 566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6.6% 늘었습니다만 수입은 661억 5천만 달러로 28.2%나 늘었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9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7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네. 이것은 무역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교역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는 건 당연하지만 적자의 증가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최대 기록도 올해 1월이었는데요. 그때도 49억 500만 달러 적자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네. 또 무역 수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적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수입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바로 에너지인데요. 이 원유나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18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2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 산업 생산을 위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소재 원료가 포함된 정밀 화학 원료도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이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면서 대중 무역 적자가 넉 달 연속 이어졌는데요. 이 역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환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였다고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5도 원을 돌파하면서 네.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결국은 1,354.9원으로 마감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날 대비 17.3원이나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4원 오른 1,342원에 개장한 후 상승폭을 급격히 확대했는데요. 오후 12시 50분쯤에는 1,355원까지 오르면서 그제 기록했던 장중 연고점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2009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도 반도체 업황 우려 그리고 원화 가치 급락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56.44포인트 하락한 2,415.61로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18.72%
포인트 내린 788.3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여야가 종부세 개편에 합의했다고요? 네,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조정하자는 정부 여당의 제안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고요. 이 소급 적용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부산광역시가 그룹 BTS의 무료 콘서트를 기획 중인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장소 때문인데요. 네. 이 부산시와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지난 6월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BTS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장소가 정규 공연장도 아니고 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아니고 그냥 공터에 이 공터에서 관객 10만 명을 목표로 한 무료 공연을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연 예정지가 기장군 일광읍이란 곳인데요. 이곳은 해안가에 붙어 있고 또 주변에 주택가와 숲이 있어서 진입로가 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10만 명의 관객이 한 곳의 출구로 드나들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6만 5천석을 보유한 잠실 종합운동장의 출입구는 54곳입니다. 게다가 공연장에 단차가 없어서 이 보시는 분들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요. 네, 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 차는 아예 들어오지 못할 수준입니다. 게다가 음식점은 물론이고 10만 명이 있는데 이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산시는 이면도로 방향으로 난 한 개 출입구를 콘서트 당일 이 정식 출입구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경찰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로 충분한지 의문인데다가 또 도로 여건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연장 내의 부스 운영, 영상물 상영 등으로 관객 체류 시간을 늘려서 퇴장 동선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KBS가 보도 중인 제2의 N번방 사건의 수사팀을 보강을 했습니다. 네, 이 KBS는 가칭 L이라는 특정인이 그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있다고 시리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기존 1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리는 한편 수사 인력도 6명에서 35명으로 6배 정도 늘리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수사로 최대한 빨리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업해서 이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이 피해자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 경찰은 이 L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피해자가 여러 명에 이를 것이며 또 관련 영상물도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작 유포자는 물론이고 이를 시청하고 소지한 자들도 적극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1,573명으로 전날보다 2만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3만 1천여 명, 2주 전과 비교하면 9만 6천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는 약 6주 만에 가장 적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55명으로 전날보다 14명 줄었는데요. 9일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망자가 112명이나 나왔는데 이것은 125일 만에 가장 많은 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일부 좀 돌려받아야겠다. 반환 소송을 냈었는데요. 이 대학생들이 패소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면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네. 이 원고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2,697명이고요. 피고는 26개 사립대학과 정부인데요.
이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인 조치로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학생들은 수업료와 시설 사용료, 실험 실습비, 이런 것들이 이 대학의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가 택시 기본 요금을 올리네요. 1,000원을 올린다고요? 네, 서울대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네. 내년에 4,80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기본 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거리 요금 기준도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또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 수준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서울시는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야 할증 요금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심야 할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를 밤 10시로 앞당겨서 2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5일 이 공청회를 열어서 요금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이 조정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변동될 가능성도 있답니다. 자,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경기도 군포 수리산 도립공원입니다. 제가 군포에 어릴 때 살았어요. 항상 인연이 다 있으시고 제가 한 2살 때쯤 잠깐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다 대한민국이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1971년 남한산성 2005년 연인산에 이어 경기도 세 번째로 지정된 도립공원인데요. 네. 슬기봉, 태을봉, 관모봉을 중심으로 약 7.4 세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이 2.5배에 달합니다.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 태을봉으로 높이 489m입니다. 489m.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불암산이 508m이니까 좀 낮네요. 그보다 조금 낮은 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오르기가 쉽지 않은 게 군포, 안양, 안산에 걸쳐 있어서 상당히 넓고요. 네. 그 등산 코스 다양해 제대로 하시려면 4-5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m만 넘어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이. 네. 그러니까 89m면 높은 산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러니까 작가님은 수리산을 5시간? 4시간 만에 다녀오신 겁니까? 예, 앞으로 제가 더 낮은 산을 가기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40대 초반에는 5시간 정도 탔던 것 같은데요. 40대 초반에는? 예, 초반에 지금 이제 나무 보러 다니고 걸음도 느려지고 그래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군포시 속달동에 입주한 그 수리산 탐방 안내소를 기점으로 그 주변을 탐방하고 온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셨군요. 탐방 안내소 거기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까지 차가 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가족 단위로 꼭 산행이 아니더라도 평지를 산책하듯이 나무와 풀 그리고 쭉 내려온 계곡물을 충분히 보시고 느끼시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이거 딱 제 스타일입니다. 예. 다리 아픈 거 싫어해서 저 같은 분들 산행이 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수리산 탐방 안내소를 찾아서 이제 산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이름이 수리산이잖아요. 네네. 혹시 이겁니까? 수리 도사님이 나오는 산이어서 수리산입니까? 예, 연관이 좀 있습니다. 유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한 건데 이게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탐방 안내소 안내들 보면요. 네. 그 말씀하신 그 수리수리 마수리에서 신라 진흥왕 때 창건한 수리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사는
그 위에 있는데요. 예. 수리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산의 바위가 독수리와 비슷해서 수리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 조선시대 어느 왕손이 수도를 하여서 수리산이 되었다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리산에서 어떤 나무를 한번 만나보면 좋을까요? 네, 그 큰 낭하초와 사마귀인데요. 사마귀? 예, 수리산 지형 및 자연 식생 자료를 보면은 먼저 수리산 식생은 화렵수림 45%, 네. 혼효림 29%, 침엽수림 26%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참나무류, 소나무류, 낙엽송, 잣나무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납덕굴 및 매쟁이골, 공원 습지에는 천연기념물인 반딧불 및 우와. 도룡룡의 서식처가 존재하고 있고요. 안양 병목안 등지에는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변산 바람코트 야생화 자생지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딧불이나 도룡룡은 최근 개발로 점차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 주변을 탐방하는데 아무래도 꽃이 피는 식물이 눈에 먼저 들어오기 맞아요.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침 붉은 빛이 도는 보라색 꽃이 피어 있어 다가가니까 네. 큰 낭하초였습니다. 아, 그렇죠. 뭐 그 지나가다 보면 이제 화사한 꽃이 있어야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큰 낭하초 어떤 식물입니까? 네,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을 보면요. 먼저 낭하초가 있습니다. 네. 이 식물은 콩과 낙엽, 화렵, 반과목으로 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남쪽 계곡의 숲에 자라는 자생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풀이었지만 네. 따뜻한 지역에서 겨울에 죽지 않고 자라면서 줄기의 일부가 목질화한 식물을 말하고요. 네. 그리고 낭하초보다 큰 낭하초가 있는 건데요. 큰 낭하초. 이 식물은 재배식물 혹은 외래와 우려식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낭하초는 제주도 자생식물이고 네. 큰 낭하초는 중국 중남부 원산으로 절개지 그러니까 산을 깎은 도로 비탈면 등을 푸르게 하기 위해 심은 녹화형 수입식물입니다. 일부러 심은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큰 낭하초가 스스로 번식을 잘 하게 되면서 전국 도로와 산기슭에 잘 자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와 친숙한 쌀이와도 가끔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또 쌀이와 비슷하게 생겼군요. 네네네. 지금 이제 낭하초, 큰 낭하초 소개해 주셨는데 뭐 크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구분법을 알아볼까요? 네, 낭하초와 큰 낭하초는 꽃이 늑대의 이빨을 닮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빨 아자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1인왕자에 그래서 네. 늑대 이빨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지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 동그라면서 원형이면서 뾰족해지는 게 비슷한 것 같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낭하초와 큰 낭하초꽃 모양은 비슷하지만 정리를 하면 낭하초는 풀이고 큰 낭하초는 관목 형태의 나무입니다. 그 낭하초와 큰 낭하초는 외형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낭하초는 키가 20에서 30cm 정도로 땅바닥을 기며 자라고 큰 낭하초는 키가 2에서 3m로 자랍니다. 낭하초는 늑대 이빨초 제가 직접 본 적이 없고요. 네. 큰 낭하초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낭하초를 보고 조금 지나니 쌀이도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네. 큰 낭하초와 쌀이 구분법은 큰 낭하초는 꽃대가 길게 하늘로 올라가 있고요. 작은 잎이 5에서 11개로 달걀 모양의 긴 타원형이고요. 쌀이는 잎이 3출엽으로 계량형입니다. 그렇군요. 식물 구분은 이제 작가님께서 설명을 늘 해주시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그 큰 낭하초 말고 사마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사마귀 곤충이잖아요. 네.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낭하초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꽃 아래 잎에서 같은 초록색이 지금 움직이는 게 있어서 유심히 보니까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예, 사마귀. 예, 그 사마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마귀 하면 또 우리 당랑권 아닙니까? 당랑권.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피부에 올라오는 이거 좀 그 피부에 올라오는 사마귀. 사마귀라고 하고 그것도 사마귀. 예, 네. 예. 그래서 당랑권도 있고요. 또 네. 사자성어 당랑거철이 있습니다. 이거 할 걸. 당랑거철하면 좀 있어 보이네. 예, 당랑거철. 당랑거철. 예. 그러니까 풀이를 하면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주제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빈다는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당락이 사마귀를 말하고요. 당락. 제가 실제로 가까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사마귀가 어디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나워요, 사마귀.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마귀 어원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정확한 어원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요? 먼저
이 사람 피부에 나는 사마귀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자나 덩어리를 뜻하는 전미사 마귀가 결합해서 살마귀가 됐고 살마귀가 변해서 사마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 설이 가장 좀 유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요거 굉장히 민간 요법이긴 한데 제가 어릴 때 몇 개 있었거든요. 사마귀가. 네, 저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네. 할머니가 그랬었나. 네. 야 그거 저기 사마귀한테 줘라. 그럼 뜯어 먹는다.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실제로 사마귀를 대본 적도 있었어요. 네, 시골에 살아가지고. 예. 이거 효과 없죠, 이거?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먹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 한의사분이 쓴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결론적으로 안 먹어. 사마귀라는 피부 질환과 네. 곤충 사마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아무 관련 거고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사마귀에 물리면 손등에 사마귀 혹이 돋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맞아. 사마귀나 잠자리를 잡아서 피부에 난 사마귀를 먹게 하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그분 말씀은 같은 이름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 온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피부 질환이 사마귀는 인유 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그렇지. 감염성 질환이니 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네.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요. 병원에서 쉽게 사마귀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곤충 사마귀한테 먹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곤충 사마귀의 어원은 그러면 작가님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도 여러 가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1954년 조선일보에 실린 사마귀라는 글을 보면은 곤충 사마귀는 한자어 사마귀였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죽을 사자, 마귀 맞자, 귀신 귀자입니다. 네. 그런데 불교에서 사마는 이 목숨을 빼앗고 혼을 파괴하는 악마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데요. 예. 여기에 귀신 귀자를 붙여서 사마귀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마귀를 여러 곤충의 목숨을 빼앗는 악마로 보았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사마귀는 어마어마한 육식 곤충이고요. 이 상황에 따라 암컷이 수컷을 먹기도 하는, 특히 짝짓기 때 먹기도 하는 공포스러운 존재이기도 한데요. 네. 이 나처럼 생긴 앞다리를 치켜 세우고 있으면 저도 살짝 무서웠습니다. 사마귀 무서워요. 네. 저는 사마귀와 1대1 대결하면 제가 질 자신 있습니다. 예.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다른 식물도 좀 만나볼까요? 네네. 이 사마귀도 낭아치처럼 크기에 따라 사마귀, 왕사마귀가 있는데요. 제가 본 사마귀는 다 큰 게 아니라 청춘 시절 좀 기다려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마귀와 왕사마귀를 구분한 방법은 더 크게 되면은 앞, 가슴, 등판, 배면에 밝은 황색 무늬가 있으면 왕사마귀 좀 크고요. 네. 진한 주황색 무늬가 있으면은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제가 오랫동안 사마귀를 보고 있으니 제가 무서운 건 아닐 텐데 이 친구가 같고요. 그래서 계속 걷는데 풀숲에 하얀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고개를 숙여보니 가는 장구채라는 야생화였습니다. 야생화를 가는 장구채. 장구 덩기도 쿵더러러 요런 그 장구입니까? 예, 정답입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장구채는 석죽과 한해살이 풀인데요. 네. 여기에 종소명, 학명건대 종소명이 서울 렌시스. 서울? 예, 서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이요? 예. 오. 그러니까 그 가는 장구채는 학계에서 인정한 한국 특산종이 되고요. 반갑습니다. 장구채라는 이름은 꽃을 보고 지은 게 아니라 길게 뻗은 줄기와 그 끝에 달린 열매가 장구를 치는 장구채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야.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고요. 네. 이 장구채는 동아시아 전역에 나고요. 그보다 가늘어서 가는 장구채로 불리는 가는 장구채는 말씀드린 우리 토종이고요. 주로 산속 응달에서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거 K 들꽃이네요. K 들꽃. 예, 맞습니다. 예. 예, K 들꽃. 예. 그래서 크기에 따라 낭아초, 큰 낭아초, 사마귀, 왕사마귀, 장구채, 가는 장구채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구분은 저도 늘 힘겹고요. 하지만 숲을 걸으면서 사람 말고도 많은 생명체가 있다는 걸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나 즐거운 산책길이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갑자기 좀 날씨가 더워졌죠. 한낮엔 덥겠습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대구가 26도, 광주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앞으로 동해안에도 차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에는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동해안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네요.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